우리가 우러러보는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는 흔히 페라리의 라이벌로 이야기되죠. 페루치오가 페라리에게 도전하기 위해 회사를 세웠다는 신화, 미우라가 만들어낸 미드십 시대의 개막, 그리고 쿤타치가 완성한 쐐기형 슈퍼카의 상징. 이 브랜드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가장 과격하고 가장 람보르기니다운 차들을 내놓는 회사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람보르기니는 아벤타도르, 레브엘토, 우라칸, 무르시엘라고 그리고 가야르드일 거예요. 지금은 페라리와 대등한 경쟁을 벌이는 슈퍼카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람보르기니는 언제부터 페라리와 대등한 브랜드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70년대 초에 유럽 스포츠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페라리는 여전히 스포츠카 시장의 정점이었고, 포르쉐는 911을 통해 미드십을 대체하는 일상용 스포츠카라는 새로운 시장을 장악했죠. 마세라티는 기블리아 보라로 럭셔리 GT와 미드십 사이에서 고급스러운 대안을 제시했고, 드 토마소는 판테라로 미국 포드의 자본의 뒷받침을 통해 대서양 양쪽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었죠. 이 시장 구도에서 람보르기니는 눈에 띄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미우라가 충격적인 데뷔를 했지만 브랜드의 생산 능력은 미약했고, GT 중심의 정체성은 새로운 미드십 스포츠카 시대와 맞물리지 못했어요. 잘 쳐줘야 마세라티 정도와 비슷한 회사 규모나 철학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던 회사였으니까요. 람보르기니는 이런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잘 팔린 차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점에서 등장한 우라코는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려 했던 차로 기억됩니다. 1970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데뷔를 하고 74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79년에 단종이 된 차종인데, 람보르기니는 이 차를 페라리 308, 마세라티 메라클, 포르쉐 911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기획을 해요. 목표 가격도 꽤나 현실적으로 설정을 했고, 출시 기준 2천만 리라대 가격으로 308 GTB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엔진은 2리터, 2.5리터, 3리터 8기통 엔진을 준비했고, ZF 5단 수동 변속기와 짝을 맞췄습니다. 출력은 250마력 전후, 최고속도 240km 전후, 제로백 7초 이하, 공차 중량 1.2톤 이하. 당시 기준으로 경쟁 차종과 성능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어요. 람보르기니 8기통 중에서는 최초로 만들었지만은 꽤 잘 만든 엔진으로 평가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품질, 조립, 전기계통, 납기 일자죠. 람보르기니는 이상을 가졌지만은 그 이상을 실현시켜줄 기술력과 생산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했어요. 마감 품질은 공방 수준이고, 전자계통은 내구성이 부족했고, 납기일은 항상 밀렸고, 생산량이 일단 적으니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웠어요. 308이 생산 기간 동안 12,000대를 팔았고, 911은 그보다 더 많이 팔았는데, 우라코는 총 791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라코는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회사는 다시 재정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루엣이란 차는 이런 실패의 연속으로 이어진 차종입니다. 충격적인 판매량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 차는 우라코 기반의 카브리올레 버전으로 출발했지만, 람보르기니가 처한 현실은 기술 개발보다는 생존에 가까웠어요. 람보르기니는 BMW와 M1 공동 생산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생산 능력도 부족하고 맨날 파업하고 경영진은 혼란스러웠고, 이 때문에 M1 생산을 해내지 못했어요. BMW는 당연히 화가 났고 계약은 파기됐죠. 람보르기니는 생존 기회를 잃었고, 이 시점에서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실루엣이 그 와중에 출시되었다는 말인 거죠. 실루엣은 76년부터 79년까지 이어지는 생산 기간 동안 단 54대밖에 생산되지 못했어요. 상술했던 이유들 때문에 브랜드 역사상 가장 짧고 미완성된 모델로 남는 거죠. 람보르기니는 이 시절에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된 람보르기니 잘파는 람보르기니의 마지막 몸부림이 낳은 작은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1981년부터 88년까지 생산이 되었고요. 패트릭 밈이라는 스위스계 억만장자가 람보르기니를 인수하면서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장을 리뉴얼하고 인력을 복구시켰어요. 이 차는 마감 품질이 개선되고 출력이 보강되었으며 가장 현실적인 가격을 출시되었죠. 스펙 자체는 우라코의 것에서 개선을 한 형태였고요. 3.5L 8기통에 출력 250마력 전후, 똑같은 ZF 5단 수동 변속기에 제로백은 6초대, 냉각 계통을 개선하고 하체를 강화하고 실내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게 특징입니다. 판매량 자체는 410대를 팔면서 람보르기니 엔트리 라인업 중에서는 그나마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차긴 합니다. 그러나 308 시리즈가 12,000대 팔렸는데 게다가 마세라티 메라크도 수천 대 이상을 팔았고 근데 410대를 팔았으니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라코, 실루엣, 잘파 이 세대의 차종은 람보르기니 엔트리 라인업으로 기획된 차종이지만은 람보르기니를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87년에 크라이슬러가 인수하면서 람보르기니의 80년대는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크라이슬러는 람보르기니를 인수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 초점이 브랜드의 미래보다는 자기들 입맛에 맞췄다라는 거죠. LM001이라는 차가 대표적인데 이 차는 험비와 경쟁해서 미군 전술차 사업에 입찰하려고 했던 차입니다. 근데 입찰에 실패했고 험비가 낙찰되고 남은 차들은 중동으로 팔려나갔어요. 에스파다, 우라코 계열의 서브 라인업들을 전부 폐기했고 디아블로 단일 포커스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미국식 품질 검수 체계에 적응을 실패하면서 크라이슬러와의 갈등을 빚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람보르기니는 브랜드 확장이 사실상 없었고 디아블로 하나로 버티는 회사로 변해버린 거죠. 크라이슬러가 람보르기니를 버린 이후에는 1994년에 메가텍이라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군부회사가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수하르토 대통령 정권의 페이퍼 컴퍼니인데 실질적 산업 기반이 거의 없어요. 이 회사는 람보르기니를 마치 액세서리처럼 대하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람보르기니는 계속 암흑 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1998년에 아우디가 람보르기니를 인수하면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회사가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아우디는 과거의 소유주들과는 달랐어요. 아우디는 자신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히고 싶어 했고 벤츠나 BMW처럼 상징적인 플래그십 스포츠카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소프트 파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헐값에 람보르기니를 인수하고 그 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죠. 아우디는 람보르기니를 돈줄보다는 그 구조 자체부터 고치려고 했어요. 생산 공정을 처음부터 재정비하고 품질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아우디의 전자제어, 셰시, 파워트레인 기술을 투입하고 디자인 언어도 새로 정립했습니다. 상품 라인업도 재구성원하고 장기 브랜드 비전도 수립해보면서 람보르기니 역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전부 아우디가 주입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반 위에서 무르시엘러고와 가야르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2003년에 등장한 가야르도는 람보르기니가 페라리의 라이벌이 된 최초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가야르도는 엔트리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아쉬운 차죠. 람보르기니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품질이 보장된 슈퍼카죠. 판매량도 아주 놀라웠어요. 디아블로가 생산 기간 동안 2,884대를 판매했고 무르시엘러고가 4,099대를 팔았죠. 가야르도가 무려 14,022대를 팔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에요. 람보르기니가 처음으로 정상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된 순간이죠. 가야르도는 처음으로 페라리의 360, 430, 458 라인업과 정면 승부를 펼친 차였어요. 모터스포츠 활동에도 진지하게 매진해본 첫 번째 순간이었죠. 트로페어 블랑팡 컵으로 대표되는 원메이크 레이스도 가야르도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으니까요. 그 이전까지 람보르기니는 레이스도 없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시장성도 없고 생산량도 미비했죠. 회사는 맨날 망했고 말만 화려한 포스터 브랜드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야르도 이후 람보르기니는 처음으로 시장에서 페라리와 동등한 플랫폼에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오랫동안 페라리의 라이벌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실패와 파산, 무질서한 생산 구조, 엔트리 라인업의 몰락, 플래그십 원툴 전략, 이 모든 잔해 위에서 아우디가 질서를 세우고 가야르도가 브랜드를 살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람보르기니는 페라리의 라이벌이란 타이틀을 현실 속에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신화는 잘못된 거예요. 우라칸을 넘어 테메라리오까지 넘어 지금의 람보르기니는 신기술 투입에도 적극적이고 르망에도 도전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터스포츠에 열정을 쏟는 회사로도
발돋움하는 중인 거죠. 보통의 회사들이 거대 자본에 인수당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초심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이 잦지만 람보르기니의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우디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있는 거고 아우디가 있기 때문에 페라리와 동등해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신화가 사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들 람보르기니의 현재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지금은 숱한 고난 끝에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 가이로도를 단순히 아우디 차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차가 없었으면 아벤타도르도 세상에 없었을 거니까요.